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방문각 2주년 체험팀에서 법원직 형법 강의하고 있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자, 우리 26년도 우리 법원직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형법 해설 강의 시작해 볼 텐데, 우선 좀 분위기를 좀 보아하니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실 형법도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좀 특정 과목들이 특히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점수가 안 나와도 너무 좌절하고 있지 말고, 혹시 모르거든요. 작년에도 이 정도로 컷이 내려올 줄은 몰랐어. 올해도 몰라요. 올해도 또 얼마나 컷이 내려올 줄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좀 점수가 안 나왔다고 너무 좌절하고 내가 좀 모자르게 공부했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거를 시험 때 잘 소화를 했는가는 한번 자가 진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형법 해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가장 궁금하실 만한 내용, 이제 제가 미리 다 총평 올려놨는데, 형법에 한해서예요. 형법에 한해서 제 생각에는 한 두 문제 정도 좀 올랐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합격생들이 한 92점,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틀린다 하면 올해는 한 4개, 제가 어떤 문제도 이거는 틀릴만 했다는 걸 집어드릴 거거든. 한 4개 정도 틀려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다만 체감이 좀 더 어려웠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 일단 체감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5년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 몇 번 얘기했죠.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바뀌는 경향의 법원직 시험을 따라하기 힘들 것이고, 또 그냥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대놓고 틀려오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버려버리면 돼요. 버려버리면 되는데, 막상 대놓고 틀리라고 진 주문 한두 개 틀려버리면 나머지는 괜찮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현장에서 또 특히 다른 과목이 더 어렵고 하면 또 체감상 더 어렵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2문제 정도, 그러니까 4개 정도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4개, 5개는 틀려도. 다만 이제 기출을 눈에 바르는 공부 이제 그만한다. 이거 안 된다. 자, 5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이해해야 된다. 무지성으로 암기하지 마라. 무지성으로. 그럼 쌤, 이번에 기출로 커버가 되나요? 기출부로 최신 판례면 합격할 만한 점수는 충분하죠. 차고 넘칩니다. 물론 100점 못 맞아. 100점 못 맞지만 그 기출 지문 속에 있는 법리를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최신 판례 보충하고, 특히 최신 판례 찝어진 거 다 그려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들어가 봅시다. 자, 1분. 여러분, 틀려도 돼요. 하필 이제 이게 일책형 기준으로 1번 문제인데, 하필 1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약간 우리 최근 법원직 시험 특징이에요. 형법 1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내. 저도 보고, 뭐야? 하고 한번 문제 다시 봤을 정도니까. 근데 이제, 1번은 틀려도 괜찮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거를 운전 중에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신호가 걸릴 때마다 틈틈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1번에, 컴사 부정한 명령 입력, 여기 이득 취득하는 거 오케이 맞지. 2번 타인의 신용카드를 입력을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거는 이득을 취득한 거니까 컴사 맞지. 3번에 금융기관 직원이 그 공범들의 계좌를 송금시키는 거 컴사 기수가 되고, 취소가 돼도 기수가 되고, 평소에 정보 처리 권한이 있어도 범죄가 되고 오케이 맞고. 4번에 이 부정한 명령 허위의 정보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했던 거. 그래서 그 도박 사이트, 그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에서 그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을 하면 실제로 돈을 넣지도 않고 돈이 계속 쌓이는 프로그램 오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도 부정한 명령이 되는, 맞네. 순간적으로 다 맞더라고.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다시 봤더니 여기 보시면 이 타인의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신용대출을 받게 했을 때 이거 타인이 아니라 카드 회사에 대한 카드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 있죠. 이거 제가 기출 수업을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솔직히 엄청 강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려도 된다. 저 틀릴 건 틀려도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답될 건 이거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이걸 틀려고 오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2번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2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1번 문제 엄청 강조 많이 했죠. 원래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되지만 피해 법익이 동일하면 포괄일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국가 자격, 국가 공사를 따낼 때 자격을 속이는 것이 곧바로 사기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기망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로서 이 처분행위를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충분하다 맞겠고. 답 너무 쉽잖아. 사기 도박은 뭐라고? 우연성에 따른 재물의 취득을 하는 걸 말하는데, 사기 도박은 뭐라고? 호구가 돈을 꼬는 게,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호구가 돈을 푸는 게 결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 도박은 뭐라고? 이거는 도박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요거 틀리면 안 되지. 이거 보자마자 1초껏 해야 되는 문제예요. 3번. 사실 3번도 답 엄청 쉬운 건데 너무 빽빽해요. 저 이거 어제 작업하다가 이거를 네모칸 안에 넣는 게 이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1번은 그러니까 이제 읽어보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좀 읽는 게 좀 부담이긴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문해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운동 경기에 참가를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주의무를 부담을 한다. 물론 2번 운동하다 보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축구하다가 발목을 차가지고 다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예상된 범위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상을 벗어나는,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등 뒤편으로 공을 보내가지고 캐디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요거는 예상 밖이죠. 그럴 땐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니까 사실 옳지 않은 2번 답은 너무 뻔해요.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3번에 건물 소유자 반복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라고 볼 수 없고요. 4번에 무단 횡단하자고 팔 잡아 당겨서 중앙선에 멈추게 했으면,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멀쩡한 사람 팔 잡아 당겨가지고 중앙선에 멈추게 했을 때 과실 책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2번이고, 답은 사실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고요. 다만 이제 읽는 게 좀 부담인 것 뿐인 거죠. 자, 4번 봅시다. 우리 강제 집행 면탈죄가 되려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채무자의 재산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된다. 한 10번 얘기했죠. 해서 애초부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어차피 채권자가 뭘 못해요? 강제 집행을 못해요. 빼돌려봤자 뭐라고 볼 수 없어요. 강제면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 정답 1번. 옳지 않은 거 1번이죠. 따라서 애초부터 압류 금지 채권을 빼돌린 거는 뭐라고 볼 수 없다. 강제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면 강제면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의 여기 나와 있는 특허권, 실용신양권도 강제면 대상에 포함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역시 강제면 실제로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들어간 경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강제 집행 가압류 등을 할 객관적인 태세가 있는 경우에도 강제면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장래 채권이어도 그게 충분히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답은 1번으로 너무 뻔한 문제였습니다. 5번 해봅시다. 자, 1번에 우리 횡령죄가 되려면 아예 횡령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단순한 모든 반환 거부 행위가 다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를 종합을 해서 그 반환 거부가 횡령과 같다고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2번에 보시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횡령행위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하고 그 불법 영득의사라고 하는 거는 그 타인의 재물을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려는 그러한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 횡령죄가 되면 그 후에 하는 거는 불가벌적 사후이행에 해당한다. 맞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양도 뭐가 안 된다? 횡령죄 안 된다. 자기 소유니까 채권양도 횡령죄 안 된다. 수도 없이 했고요. 4번 요거 제가 횡령죄 위탁관계 보호가치 있는 걸로 한정된다. 요 어감이 꼭 뭔가 한정된다. 그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에 있는 보호가치 있는 걸로 한정된다. 한정됐었나? 이 어감이 좀 그런데 그래서 꼭 틀린 지문 같은데 횡령죄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걸로 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똑같이 됐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4번이라고 그러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5번까지 틀릴 거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6번 봅시다. 우리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사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좀 강조했던 거랑 다른 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틀릴 건 아니었어요. 이게 수사 중인 사항을 유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수사 중인 사항을 유출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중인 걸 유출을 했다.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니까 정답은 1번이에요. 근데 2번에 보시면 그 외교상 기밀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국가의 해가 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미 알려져 버렸어. 그럼 가치가 없다고 했어.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는 기본적으로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제가 이거를 요약서에 원래 있었는지 뺐던가 했을 거야. 이게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란다. 차량 번호 여기 보시면 피고인 가be 부탁을 받고 차적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 소유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서 어떻게 했냐면 저 차 주인이 누구지? 좀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탈 거 아니야. 저 차 주인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단 말이야. 해서 그 차량의 소유 관계가 꼭 비밀이라고 보긴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비밀 누설죄라고 보지는 않았고 물론 부적절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 대양범이죠. 대양범 상호 간에는 형법 총칙상의 임의적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옳지 않은 것 1번 해서 이제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틀릴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 뭐 요것도 하나 틀릴 수 있다라고 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상상적 경합범. 자, 제가 몇 번 강조했죠. 포괄일죄는 실제로도 일죄고 상경은 실제로는 수재지만 과형상 하나로 처벌할 뿐이고 중한죄로 벌한다라는 것은 상한과 하한을 모두 비교하는 전체적 대조주의고 3번 뭔 말이야 헷갈린다고 치고 4번에 보시면 가벼운 범죄에 병과형 부과형이 있으면 가벼운 범죄에 병과형 부과형도 더해져야 한다. 전체적으로 대조해서 싹 다 뭘로 간다고 했어요. 걸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3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상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하나의 범죄가 처벌을 면하는 게 아니죠. 범죄가 성립을 해요. 그리고 상경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둘 다 상경으로 성립을 할 때 일죄 중한형으로 처벌할 뿐인 거지 경한죄가 아예 처벌을 면하게 되는 건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답은 3번 낯설 수는 있지만 틀리기엔 좀 그런 문제, 아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이거 틀리시면 안 되죠. 자, 1번 강간죄 폭행협박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되고요. 2번 폭행협박과 관련해서 인과관계 필요하죠. 근데 간음을 하고 그 직후에 폭행협박을 하는 것도 인과관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폭행협박의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3번 이거 제가 꼭 나올 거라고 했었죠. 강제추행죄가 성립을 했을 때 자유에 대한 죄의 일반 범죄에 있는 강요죄가 별도 성립하는 건 아니었었고 그럼 답대가 4번밖에 없네.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과거에는 그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거가 곤란할 정도로 강력할 것임을
요구했으나 바뀐 판례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 역행삼은 족하기 때문에 항거가 곤란할 정도로 강력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 9번에 봅시다. 1번. 이거 자 모고 때 똑같이 냈어. 도박 장소 개설제 범죄 수익금 추징을 할 때 이 도박 장소 개설제와 네가 직접 도박한 범죄는 뭐라고? 이거 서로 별개라고 했어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참가해서 얻은 수익은 별도로 도박죄로 기소해서 별도로 도박죄로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도박 장소 개설제의 수익금으로 네가 도박에 참가한 수익금을 추징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 장소 개설제에 네가 직접 도박에 참가한 수익금도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집. 옳지 않은 건 바로 1번이죠.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죠.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몰수 추징하려면 기소가 돼야 된다. 기소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몰수 추징할 수는 없다. 불거분리 원칙에 반한다. 너무 뻔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3번도 많이 했었죠. 원래 형법상 몰수는 물건에 하는 것인데 물건이 동영상 촬영을 해서 촬영물이 저장된 휴대폰을 몰수할 수도 있고 동영상 자체를 몰수할 수도 있고 휴대폰을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동영상만도 범죄로 생긴 물건으로 별도로 동영상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4번은 형소 문제는 꼭 한 번씩 형소문 하나 섞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몰수 추징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엄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기는 해요. 이제 판례는 이거 뭘로 봅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이제 옳지 않은 건 1번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10번까지 오는데 틀릴 거 한 2개 정도밖에 없죠. 사실 1개 정도인데 많이 쳐서 2개. 자, 그다음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한다. 근데 법이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 1조 2항인데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불리한 구법을 적용하세요라고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신법에 소급 적용을 부정하는 경과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었죠. 옳지 않은 건 바로 이거 너무 대놓고 주는 문제예요. 3번 가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원래 보안 처분은 소급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위시법에 따르는 것이고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판례를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도 허용은 됐었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옳지 않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틀릴 거 한 개 아니면 2개. 그다음에 11번 그래 이것도 근데 그래 틀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여러분 선고의 1번에 보시면 원래 이제 하나의 형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유예 선고유를 줘야 되지만 형을 병과할 때는 일부만 선고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2번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선고유예 필요적 실효 사유죠. 근데 필요적 실효 사유니까 바로 실효가 될 거냐 아니면 검사의 청구가 필요할 거냐. 그래 저희가 안 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죠. 물음표라고 칩시다. 물음표라고 치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근데 대신에 선고유예 결격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처한 전과가 발견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견해서 뭐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야 그러면 선고유예를 주기 전에 알았으면 처음부터 뭐 했어야지. 선고유예를 안 줬어야지. 그러니까 선고유예 실효 사유는 판결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 전부터 이 전과를 알았으면 취소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는 검사가 부주의해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검사 실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 4번에 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 확정이 되면
필요적 실효사유이기 때문에 유의한 내용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답해서 이제 필요적 실효사유이기는 해요. 자격정지 이상의 차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필요적으로 실효가 됩니다만 어쨌든 뭐가 필요해요? 검사의 청구에 따른 실효 결정은 필요해요. 근데 뭐 그래 틀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적고 할까요? 여기 이제 틀릴 만한 문제. 아까 1번, 그 다음에 11번. 두 문제 정도. 아까 지금 뭐 물론 비밀 누설 그건 안 돼. 일단 11번 정도 틀릴만 하다. 야,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다음 12번. 여러분 요거 눈 부릅뜨고 이거 4번은 나 말 그만하고 싶어. 솔직히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너무 강조를 많이 했죠. 원래 공유물을 우리 형법에서는 절도 같은 범죄에서는 타인 소유로 취급을 했지만 권리 행사 방해죄에서만큼은 1%의 지분만큼은 자기 소유로 취급을 해가지고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솔직히 막판에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리면 안 돼. 옳지 않은 건 바로 사봐. 틀리면 진짜 서운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따로 볼 게 없어요. 이제 1번에 자기의 물건은 민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공유물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옮겨버리면 재물은닉죄. 3번에 엄마 명의로 명의 신탁해둔 자동차 제3자 을한테는 명의 그 수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신탁자인 피고인이 가져가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 절도가 된다. 뭐 됐고 정답은 4번. 이거 뭐 너무 대놓고 찍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 13번도 주거침입죄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침입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태, 객관적으로 평온이 깨지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번에 혼인의 성관계의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가면 뭐가 안 된다.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3번 사귈 땐 찾아가도 되지만 헤어진 다음에 한밤중에 아파트 공동 현관문 어디예요? 위요지죠. 아파트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뭐가 된다? 주거침입죄 성립을 한다. 특히 이제 헤어진 마당에 여친 찾아가서 비번 수채 눌러보는 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4번 범죄 목적 출입이어도 식당 주인이 승낙을 했으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이건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실 어렵지도 않아요. 뭐 일부 문제가 조금 지랄맞을 뿐인 거지. 곧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1번 아까 지금 우리 1번 방금 했던 내용이네. 대양범 사이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각각의 범행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호간의 형법 총칙 규정은 아닌 거,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고. 2번 피고인은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교사범은 모해할 목적이 있다. 정범은 모해할 목적이 없다. 공범 종속 송성에 따라서 단순 위증 교사가 될 거냐? 그렇지 않다. 모해 목적은 신분으로 취급을 하고 신분이 있는 자는 신분이 있는 대로 취급이 된다. 그러니 모해 목적이 있었던 피고인은 모해 목적 위증 교사죄 33조 단서가 31조 1항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거 한 10번 했죠. 그래서 이제 처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피고인은 모해 목적 위증 교사범은 처벌됐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2번. 틀릴 것도 아니었죠. 사후정범 안 됐었고 예비 단계에서 방조할 수는 있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는 걸 전제로 따라서 정범의 실행에 착수가 없는 기도된 방조 같은 거는 공범 종속성에 따르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자, 15번. 1번. 자, 단순 폭행과 존속 폭행 별개의 습성, 동일한 습성. 묶은 거를 뭘로 묶어야 돼? 중한죄로 묶어야 돼. 상습, 존속 폭행죄의 포괄일죄. 그 다음에 2번. 사기하고 위계 업무방해 섞이면 뭐만? 사기죄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위계의 업무방해죄 서로 별죄가 되죠. 별죄가 될 것이고. 3번. 특수 스토킹, 일반 스토킹 섞여 있다. 뭘로 간다? 전체가 하나의 특수 스토킹으로 간다. 4번.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 사기하고 일반 사기
사기가 되면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사기를 먹는다? 흡수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별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이것도 틀린 질문. 재판 때 그대로 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고 이거 바로 1초 컷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봅시다. 배임수재죄는 남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돈만 주면 바로 성립하는 범죄였어요. 따라서 이 부정한 청탁, 사회상규 신의칙 등을 바탕에 봤을 때 그 종합적으로 고쳐야 하고요. 뭐 묵시와 상관없다 한번 맞겠고 2번 사기친 돈을 따로 나눠 가지는 것이 별도의 뇌물죄, 별도의 배임수재죄 되는 거 아니었었고 근데 뭐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답 너무 뻔해. 3번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것은 당연히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이고 돈 주고 기사를 부탁을 하는 것은 설령 그게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뭐가 됩니까?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죠. 옳지 않은 건 3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었고 4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와 그 외의 대가가 구분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만 범죄가 될 수는 있지만 지문처럼 불가분적으로 결합됐으면 할 수 없지.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 이것도 틀릴 건 아니죠. 자, 17번 불능범 불능미수. 1번 원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면 불능범.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불능미수 임의적 감면 사유. 2번 불능미수는 모든 미수가 그렇죠. 실행의 착수가 있지만 처음부터 법익 침해 가능성은 없지만 위험성 때문에 처벌되는 거 말하고 이때 불가능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경우. 3번 위험성 판단.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객관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따지는 추상적 위험설의 입장 맞겠고 사실 답변은 4번이죠. 초뿌리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가 절대로 안 죽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결과 발생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역시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번 이것도 제가 올해 1월달 최신 판례 형이 실효된다고 해도 그 전과가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전과 어떤 조회 기록을 말소시켜 주는 것이지 그게 누범 전과로서 선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너무 찝어져. 올해 1월달 판례가 나왔다겠잖아. 그래서 형이 실효가 돼도 여전히 뭐는 된다. 누범 전과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이걸 뺀다고 해도 누범인 게 발각이 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지만 이미 형 집행 종료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 누범 가중 처벌하는 건 이미 전범이 있잖아. 근데 형 집행 종료하고 3년 내에 또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제 나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범을 좀 가중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4번 전범과 후범은 유사한 범죄일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다 금고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답 3번이기도 하고 이것도 최신 판례 그냥 너무 똑같이 봤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됩니다. 형의 실효에 따라 실효가 돼도 뭐든 된다. 누범 정관. 이거 4월달 국가직 시험에 나왔어가지고 제가 그때 해줬잖아.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봅시다. 근데 이 예배방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배방이 그 한번 욕 좀 해야 되는데 20번 나오는구나.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이거 보증인지 법령 법률행위 선행위 그다음 뭐 시은칙까지도 포함된다 했었고 시은칙상 자기 의무도 법적인 의무다. 2번 부작위범 되려면 그 부작위를 자기와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행위자형의 동가치성이 필요하다. 3번 분쟁 중인 걸 숨기고 거래하면 부작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한다. 근데 뭐 애매한다고 쳐도 4번에 부작위범 사이에 공동정범, 공통된 자기 의무가 있고 그 자기 의무를 공통으로 실현 가능했을 때 일부 요건은 필요하지만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은 가능은 하죠. 성립 여지가 없다. 옳지 않은 건 4번. 역시 틀릴 게 없어요. 뭐 아직까지 올 때 한 2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 20번.
진짜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야란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데 솔직히 제가 거의 수업 안 해요. 근데 그럼 제가 내년 나왔으니까 하겠지만 1년 하고 말 거야. 아니, 여러분 틀리시면 돼요. 이거 틀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것까지 커버하려고 공부량 다 늘리면 법원 시험 못 붙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야. 아니, 출제하신 분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내면 아무튼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은 판례가 많고, 얼마나, 아무튼 저는 늘 그렇죠. 좋은 문제를 바탕으로, 혹여 이 판례를 처음 보더라도,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법리가 세워져 있으면 그 법리에 따라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한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을 구분 지어주는 고퀄리티의 문제가 있는 반면 이런 쓰레기 같은 문제도 있는 거죠. 이거 되도 않은 문제 끄집어 와가지고 이런 거 딱 낸 다음에 아무튼 왜 내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봅시다. 이제 본 수업 때 한 번 하고요. 저 켜리 때 거의 안 하죠. 예배방해죄, 종교의 평안을 지키는 거고요. 대신에 포인트 여기에 있어요. 이제 이게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밀접 제사방은 똑같아요. 예배방의 제사방이 똑같은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밀접 분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계에서 방해할 때 성립하기 때문에 아직 예배가 밀접한 상태가 아니었던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7개월 동안 출입을 막은 거는 아직 예배가 시작했다든지 예배 시작과 밀접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걸 방해하는 거는 예배 방해죄가 안 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정식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당회의 결의에 반해서 예배한 거를 할지라도 어쨌든 350명을 데려놓고 예배 중이었으면 방해죄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인데 틀려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아무런 문제 없다. 합격만 하면 된다. 있다고 꼭 공부하다가 우리 중요한 거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똥 밟았다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 반면 이거는 아주 좋은 문제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최신 판례 다 들어와 있고 좋은 법리가 있으면 내가 법리가 있으면 딱 풀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똑같으면 어떡하지? 20번 내신 분이랑 20번 내신 분 분명히 다른 분이실 거야. 진짜 한번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이분은 이제 진짜 리스펙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1번 중요한 판례죠. 우리 이제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는 피해자만이 직접 할 수 있고 성년 후견인이 할 수 없고 가정법 허가를 얻어도 할 수 없다. 맞겠고요. 특히 반의사 불벌죄의 의사 표시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그게 사실 소송 자체를 끝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한테 의사 능력이 있을 때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부모,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3번. 네, 아주 좋은 문제고 4번에 미성년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밝힌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읽어보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2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틀리시면 안 되죠. 1번 원본을 그대로 복사했어도 원본임이 중요한 문서일 때 복사본을 내는 것은 사문서 위조가 될 것이고 2번에 보시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의견에 불과한 것이어서 예를 들면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없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애초에 뭐가 안 된다. 문서 위조가 안 된다.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틀리시면 안 되죠. 3번 신탁자한테 내 이름 써?
하고 명의 신탁을 허용을 했으면 그래 내 이름 가지고 거래해라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한 것이어서 그거를 임의로 사용을 해도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를 임의로 사용을 해도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에 뭐 날인이 없더라도 이미 사망을 했더라도 허무인 명예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혹은 진짜 했나 보다 진정한 사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면 위조죄가 될 수 있죠. 다만 답이 뻔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8년 많이 시험 많이 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23번 봅시다. 역시 틀리면 안 되죠. 뭐 교통방해죄, 교통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이번에 집회 시위라든지 교통의 방해가 수반이 되면 방해 성립할 수 있고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교통방해죄 제가 항상 근데 이것도 뭐 한 100번 얘기했죠, 여러분. 교통방해 성격 두 가지. 추상적 위헌범, 계속범. 두 가지 여러 개 했었죠. 그래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결과 필요 없이 바로 기소가 되고 계속범이기 때문에 교통방해가 지속되는 동안에 범죄는 계속되는 것이고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가담을 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 공범 성립 가능하다. 해서 계속범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틀린 점이죠. 옳지 않은 건 4번. 그러니까 또 쉬운 건 또 너무 쉬워요. 어차피 지금 틀리면 4개, 3개밖에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24번.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되죠. 자, 책임 능력의 심신장애에 대한 정도의 판단은 무슨 판단?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관이 전문가의 감정의 회신에 대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시에 멀쩡했으면 뭐가 있는 거다. 책임력이 있는 거다. 해서 정신장애가 있어도 범행할 때는 멀쩡했다. 그럼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옳은 건 2번이겠네. 다 뻔하죠. 3번 기억 능력이랑 책임 능력은 별개라고 했었죠. 기억하지 않아도 심신 상실은 아닐 수 있는 것이고 4번에 듣고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형을 감경하죠. 또는이 아니라 듣고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과거식 표현 농화자인 경우에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옳은 건 2번 틀릴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이것도 여러분 한 100번 했네 진짜 여러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광고판을 치워서 광고판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 손괴죄는 꼭 그 재물을 멸실해야 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 그 물건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가 재물 손괴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판이 멀쩡하더라도 광고판의 기능을 못하게 치워버리는 거 손괴죄가 될 수 있었고요. 이번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했다면 그 물건 자체의 효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그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남의 땅 위에 건물 지어버려서 땅 주인이 그 땅을 못 쓴다고 해서 땅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었었죠. 옳지 않은 건 2번. 이것도 너무 쉬워. 그래서 그다음에 3번에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상 사실상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 철조망 치워버리는 거 손괴죄가 된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 틀릴 만한 건 3개. 아까치 그래 많이 봐줘서 아까치 몇 번이냐? 6번 그 공무상 비밀누설죄 정도? 이 정도만 틀릴만 하지. 그러니까 틀릴만한 거 3개? 아니면 플러스 한 4개 정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3개, 4개 이야기를 한 거야. 나머지는 근데 솔직히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다 맞출만 했어요. 맞출만 해서, 좀 체감상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우리는 나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준비한 대로 준비를 했으면 80점 이상 맞기에는 충분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험 점수가 잘 나왔거나 못 나왔거나, 여러분들 1년 돌이켜봤는데 나 솔직히 1년 동안 열심히 안 했다. 그럼 다시 열심히 하듯인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 소중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열심히 했다는 전제가 있으면 지금 모임 안에 상해 있을 거예요. 한 2, 3주 정도는 좀 푹 쉬고 잘 먹고 잘 회복하시고 수고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잘 보신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을 최대한 면접반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뭐 학원 수업이든 면접이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인생 상담 같은 거 하고 싶을 때 그냥 상담 자리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때는 뭐 이렇게 형동생으로 좀 편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기회로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